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죄와벌 4부의 1장과 2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넘어왔는데요. 4부의 1장, 2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해요. 끊임없이. 막 한 페이지 이상, 두 페이지 가까이 따옴표가 들어가고 막 이래요. 정작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극으로 치면 우리가 3부에서 굉장히 연극 무대 같다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연극으로 치면 배경이나 어떤 무대 설치를 굉장히 간소하게 만든 현대극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현대 실험극이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부는 그런 연극적 특징이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느낄 때는 이제 라디오 드라마예요.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도 아니에요. 라디오 드라마도 여러 가지 효과음을 내면서 사건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의 대사 안에서 누가 뭐 몇 년 전에 어떻대더라 하는 그 지나간 우리가 1부, 2부, 3부를 읽으면서 알지 못했던 과거 사건의 정보들이 그냥 대사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1장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방에 누워 있잖아요. 거기 어떤 남자가 들어오죠. 허락도 없이. 그리고 자고 있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옆에서 봤죠. 라스콜리니코프가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이 사람 뭐지? 자고 있으면 가겠지 했는데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니까 이 남자가 내가 안 자는 줄 알았다고 이런 어이없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를 스비드리가일로프입니다 하고 앞장에서 끝났어요. 4부 1장은 이 방 안에 라스콜리니코프의 관 같은 방 안에 로자 라스콜리니코프하고 스비드리가일로프 두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워서 일어났죠. 이제 침상에서. 한 사람은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로만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2장은 이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문 밖으로 나갔어요. 라즈미힌을 찾아와서 로자가 라즈미힌하고 이제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잠깐 길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여동생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숙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루신을 만나죠. 그래서 세 남자가 들어가서 테이블에 이쪽 끝에 두냐, 이쪽 끝에 루신, 약혼 관계죠. 그리고 이쪽에 어머니, 반대편에 라즈미힌이 루신 쪽으로, 로자, 라스콜리니코프가 여동생 쪽으로 이렇게 5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요. 둘러앉아서 주고받는 이야기로 2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1, 2, 3부에서도 대사에서 많은 게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고 동작이 있고 이랬는데 이 4부 1장하고 2장에서 정말 재밌었던 건 앉은 자리에서 대화만 하는 거예요. 대화만. 그렇게 마치 소리로만 끌고 가는, 대사로만 끌고 가는 소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안에 그 사람의 과거, 성격, 모든 게 드러나도록 이제 대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4부 1장과 2장에서 정말 도스토옙스키는 왜 앞에서 비범한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도스토옙스키야말로 새로운 말의 형식을 보여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부 1장 방 안에서 한 사람 양쪽에 앉아서 서로 보고 대화만 계속합니다. 4부 2장 라즈미힌하고 길을 걸어서 여동생의 숙소로 가서는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5사람이 서로 대화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4부 1장에서 이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제안을 해요. 자기가 여동생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라스콜리니코프 너 정말 당신 뻔뻔한 사람이다 하는데 여동생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여동생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 두 가지가 마르파 피트로브나가 죽으면서 유언장에 이 두냐, 가정교사였던 두냐에게 3,000불을 준다고 돼 있다. 그 돈이 다다음 주쯤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르파 피트로브나가 죽고 나서 그 재산은 아이들 몫이다. 대부분 다 아이들 몫이고 아이들은 고모 집에 가 있는데
자기는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자기한테 직접 줬던 1년 전에 직접 줬던 그 현금만 갖고 자기는 나온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욕심내서 갈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서 10,000루블을 내가 두냐에게 전하고 싶다. 정말 추악하다고 생각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돈으로 여동생한테. 근데 정말 어떤 의도도 없다. 솔직히 모스크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두냐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페테르부르크에 오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 나는 그냥 나도 이상하다. 그 특별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도 다 사라졌고 그냥 두냐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왜 선행 아니냐? 근데 왜 이 선행을 어떤 절차나 형식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기는 그리고 못 믿겠으면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지금 주변에서 나한테 결혼할 여자를 알아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냐한테 어떤 흑심도 없고 그냥 이 10,000루블을 마음의 표현으로 주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처음에는 페테르부르크에 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 많은데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 얘기를 하면서 점점 뭐라고 해야 되지? 임기응변도 아니고 하다가 속마음이 드러나는 건지 하다가 점점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런 게 헷갈려요. 얘기를 하면서 두냐하고 그 마음이 내가 저절로 가라앉았는데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여자를 알아봐주고 있다 하는데 아까는 몇 페이지 앞에는 아무도 안 만난다고 해놓고 지금은 사람들이 결혼할 여자를 찾아봐주고 있다고 그러고 자기 새 출발할 거라고. 그러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다 전해주면 당신은 두냐를 안 만나도 되냐고 하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하고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사람의 정체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말 꿈의 연속일까?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랬어요. 스비드리가일로프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거죠. 3부 끝에도 왜 이게 환영인지 진짜인지 이상한 사람 보는 게 있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런데 이 손님은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전혀 놀라지 않는 눈치였다.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었고 두 번째는 두냐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리낌 없이 웃으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또 뭐라고 하냐면 평온하게 대답했다. 또 막 웃음을 터뜨렸다. 순박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다가 핵심적인 부분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이 페테르부르크는 관청 직원과 별별 신학생들의 도시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서 이 도시에 와서 자기는 두냐에 대한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얘기를 하죠. 흥분하고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거는 로자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너무 태연해요. 로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맞아. 당신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 알았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정말 나하고 같은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로자는 너무 불안하고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또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또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말 재밌는 건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하나는 자기와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얘기해요. 이 도시에서, 페테르부르크에서 6년 전에 자기가 여기 있었는데 그때 도박을 하러 다녔대요. 그래서 큰 빚을 졌는데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나타나서 짠 3,000,000루블을 은화로 갚아줬다. 빚이 70,000이었는데 4만은 남았겠죠. 그래서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그때 자기를 구원해주고 마르파는 사랑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를 데리고 시골로 가요. 5살이 많은 여자였대요, 마르파가. 시골로 가서 7년 동안 지냈던 거죠. 그럼 우리 앞에 1부나 2부, 3부에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 마을의 어떤 유지고 그런 마님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지 과거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 4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부자도 아니었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었고
그런데 재산은 다 마르파 페트로브나 재산이었던 거죠. 와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 남자를 데리고 시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3만 루블짜리 증서를 타인 명의의 3만 루블짜리 증서를 평생 동안 거머쥐고 있었고 제가 반항이라도 하면 당장에 올가미에 묶일 처지였죠. 그러고도 남을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로자가 그러면 그 증서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주랭랑을 쳤을까요? 하니까 아니요. 그 증서는 저를 조금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왜? 1년쯤 전에는 제 영명축일에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선물이었죠. 그 증서를 돌려주면서 상당한 금액을 덤으로 줬어요. 선물해 줬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겠죠. 아르카지 이바노비치.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저는 시골에서 점잖은 바깥 양반이 되었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밌죠. 아까 두냐에 대한 사랑, 결혼할 건지 아닌지 얘기할 때도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처음에는 마르파가 3만 루블을 대신 갚아주고 그걸 증서를 딱 쥐고 나를 데리고 시골로 간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럼 그것 때문에 얽매였겠네요 하니까 아유 그 사실 별로 큰 그걸로 마르파가 나를 크게 올가매지 않았다.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시골에 있는 게 좋았다. 시골에 있고 싶었다. 7년 동안. 그리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은 1년 전에 마르파가 그 증서도 내 영명축일에 선물로 돌려주고 그 현금도 제법 많이 덤으로 같이 선물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르파 페트로브나하고 이 사람의 관계는 그러면 그 3만 루블의 빚 때문에 얽매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대화하다 보니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냐랑 흑심을 품고 돈을 준다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뭐 하는 사람이죠? 근데 중간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유령을 믿으십니까?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상야릇한 미소를 머금고 입을 일그러뜨렸다. 찾아온다뇨. 벌써 3번이나 다녀갔습니다. 유령을 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소설 읽다가 이 대목에서 너무 혼자 웃었던 게 우리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 중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인공 남자 눈에 갑자기 레이저가 나오고 귀신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이런 드라마들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막장도 여기까지 가면은 정말 답이 없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그랬잖아요. 죄와벌이 왜 저는 예전에 읽을 때 이걸 대수롭지 않게 읽었죠? 정말 도스토옙스키는 리얼리즘 소설의 틀을 다 깨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유령 보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인공으로. 지나가는 단역이나 톨스토이 소설 같으면 그랬을까? 저 사람은 유령을 본대. 어머 세상에. 뭐 이러면서 나왔을 등장인물이 아주 의젓하게 재산도 갖고 나와가지고 시골에서는 대감 그 마님 행세를 하던 사람이 로자한테 와서 마치 너 알지, 너도 보지 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3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당신 유령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유령을 봤냐 안 봤냐는 다른 문제고 안 봤다고 해도 유령은 있을 수 있잖아요. 유령이 없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로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로자는 왜 불안해요? 유령인지 뭔지 아는 걸 자기가 봤잖아요. 지금 앞에서 3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환영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자기가 빠졌잖아요. 2번, 3번. 그러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모든 걸 알고 와서 자기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유령으로 본다고 했어요. 근데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어떻게 죽었어요? 뭐 많이 먹고 포도주 한 병 다 마시고 그 냉천에 들어가서 목욕하다가 뇌졸중이 왔다. 이 졸중이 왔다. 이렇게 사인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 전에 스비드리가일로프하고 언쟁을 벌였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채찍으로 부인을 때렸다. 그러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막 당신 그 여자 죽음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7년 동안 살면서 처음 같이 살 때 한 2달 있다 한 번 채찍을 휘둘렀고 그 사이에는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이 남편을 때렸다고 나오죠.
마지막에 내가 이게 두 번째다, 사실상. 두 번째 채찍을 그거 두 번 정도 치고 좀 때렸던 건 있지만, 마르파 피트로브나하고 그때 맞고 죽은 게 아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르파 피트로브나가 그렇게 죽었던 건데, 뭐예요? 마음속엔 찜찜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인에서 그 밖에 다른 것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아니, 얼마간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건 있어요. 여기 오는 기차 안에서. 혹시 내가 이 모든 불상사에 일조한 건 아닐까? 정신적 자극을 주었거나 그 비슷한 짓을 함으로써? 하지만 결단코 그럴 리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혀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여기만 읽으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 양심의 거리낌을 느낀 적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양심의 거리낌을 느꼈던 마르파 피트로브나가 유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3번 나타났다고 해요. 마르파 피트로브나 장례식 한 날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마르파가 종종 나한테 했었는데 유령으로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고 가더라.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내가 여기 모스크바로 출발하면서 기차를 타는데 거기 마르파 피트로브나가 카드패를 갖고 옆에 앉아서 점을 쳐줄까? 하고 물어봤다. 그거 카드점을 잘 쳤다, 마르파가. 근데 자기가 그때 점을 좀 쳐달라고 할 걸 괜찮다고 해버렸다. 그리고 3번째 나타난 건 오늘 간이식당에서 내가 식사를 대충 먹고 이제 속이 더부룩해 있는데 마르파가 새로 맞춘 긴 초록색 실크 원피스를 멋지게 차려입고 안녕하세요,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내 원피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뉴시카도 이렇게 만들진 못할 거예요. 막 이래요. 아뉴시카는 그 동네에서 재봉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마르파 피트로브나 나 결혼하고 싶소. 그러니까 당신이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마누라 장례 치르기 무섭게 곧장 결혼이라니. 우세스런 일이에요. 신부감을 잘 고르면 모를까? 안 그러면 그쪽도 당신도 괜한 선남선녀들의 웃음거리나 될걸요? 그러곤 나가버렸는데 꼭 치맛자락이 바스락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얄궂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 만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로자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로자 옆에 와서 살인자 이러고 가고, 그리고 막 할머니, 자기가 죽였던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꿈을 꾼 건지 진짜 유령을 본 건지. 근데 옆에 와가지고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당신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대사들이 그렇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노파를 죽였으면서 안 죽인 척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하는 말은 다 진실일까요? 이제 미국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르파하고의 관계에서 어땠는지 스비드리가일로프하고 그냥 사람들이 전하는 말,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하는 말 속에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아주 여유 있어요. 끝까지 껄껄 웃으면서 2가지 정보를 더 줍니다. 루진이 마르파의 친척뻘인데 그 사람 당신이 보면 알겠지만 두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 이 파혼이 되는 걸 당신도 원할 거다. 그러니까 로자는 펄쩍 뛰지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겉으로만 펄쩍 뛰는 척했죠. 그래서 루진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두냐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것도 두냐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다 전하겠다고 하죠. 로자가 전하면은 안 만날 거냐 하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애매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더 가까워질지도 모르죠. 당신은 저를 모르니까. 로자가 아니 우리가 왜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못할 이유는 뭡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 다음 모자를 집었다. 만만치 않은 상대죠, 지금. 계속 여유 있게 웃어요. 실은 이렇게 패기칠 생각 없었고 여기 올 때만 해도 이런 건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만
하긴 아까 아침에 당신 얼굴을 보고 제가 충격을 좀 받긴 했죠.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아니 아침에 나를 어디서 봤단 말입니까? 불안해하죠. 어쩌다 우연히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당신에게는 어딘가 저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나는 사실 당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고 아바도치아 이바노브나 두냐는 그 3,000 루블을 받을 건데 여동생에게 전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나가요. 이 사부의 1장에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재밌는 거 하나는 대사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지를 우리도 모르고 로자도 모른다. 그쵸?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앞에서 서술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하는 말을 다 믿어도 되나 하면서 듣게 되죠. 근데 여기 벌써 두 번의 죽음이 나와요. 마르파의 죽음, 그리고 필카라고 이 집에 있던 농노 출신 하인인데 유령을 봤는데 필카도 한번 나타났다. 근데 이 필카도 죽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는 안 나오는데 이제 자기랑 언쟁을 벌였다. 죽기 전에 언쟁을 벌였다. 그런데 자기가 필카가 죽었다는 걸 까먹고 아 담배가 어딨지? 하는데 죽은 필카가 싹 들어오더니 담배를 찾아주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필카의 유령도 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파, 필카, 스비드리가일로프한테 유령으로 나타난 사람은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마음속에서 어쩐지 찜찜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근데 직접 죽였는지 아닌지 우린 몰라요. 스비드리가일로프 말이니까 그냥. 근데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직접 죽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지금. 그리고 계속 이렇게 헛것을 보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너무나 여유로워요. 여유로우면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우리는 동료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나 당신하고 친해질 것 같아. 당신 혹시 유령 보지 않아? 막 이러면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더 친해질 것 같아요. 하고 나갔어요. 로자는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자기 앞에서 죽은 사람 두 사람의 유령을 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 아침에 너 본 적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마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로자에게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스비드리가일로프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제 눈에는 당신도 왠지 끔찍이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하시든 어쨌거나 당신에게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지금 딱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만하렵니다. 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미련퉁이 곰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당신한테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난 알겠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여러모로 뻔뻔하고 도박에 빠졌던 사람, 방탕했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사람 막 이렇게 나오는데 단번에 알아채잖아요. 로자를 보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비밀이 있다. 당신도 혹시 유령 보지 않아요? 이 말이 로자한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걸 혹시 이 사람이 눈치챘나? 불안함을 주죠. 근데 2장으로 가면 그 똑똑한 라즈미힌이 죄와벌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은 라즈미힌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 똑똑한 라즈미힌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몸이 약해서 아프다고 그래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형편없다고 생각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단번에 라스콜리니코프의 비밀을 알아챘다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이제 뭔가를 알아챈 것처럼 나오는데 아니 라즈미힌은 내내 옆에 있으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을 1%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요. 누가 더 똑똑한 거죠? 라즈미힌하고 스비드리가일로프. 그리고 로자는 누구와 더 닮은 사람일까요? 라즈미힌하고 대학 친구였고 정말 그 청년들의 유쾌한 청춘의 유쾌한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사랑에 대한 감정도 보여지고, 정말 이 따뜻한 우정 속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고 정말 소울메이트처럼 가까웠던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라즈미힌도 분명히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떤 한 면일 거라고요. 근데 라즈미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살인했다는 걸.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하고 하나도 닮은 게 없어 보이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나타나서 나는 당신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지롱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을 심란하게 만들고 떠나요. 근데 단번에 알아챈 것 같아요. 뭔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비밀을. 자, 그러면 우리가 1, 2, 3부를 쭉 읽으면서 왔는데 우리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모든 소설이 그래요. 독자가 읽다 보면 주인공을 편들면서 읽게 돼요. 주인공의 심리 속에서. 그런데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짠 나타나면서 혹시 라스콜리니코프는 지금까지 본인의 시점에서 본인과 친한 사람,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점에서 얘기가 쭉 나왔는데 혹시 스비드리가일로프 같은 놈 아니야? 하는 그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사부의 1장이 탁 터트려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라스콜리니코프가 스비드리가일로프한테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는 말을 독자가 라스콜리니코프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1, 2, 3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로자? 혹시 그러면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여기까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혹시 그럼 거짓말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스비드리가일로프 같은 놈인가? 이 반전이 사부 1장에 있어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짠 나타나면서. 그리고 제가 통쾌한 건 여기서 유령이 있다고 믿으세요? 유령을 본 적 있습니까? 이 대목이 정말 웃겼는데요, 저는. 그 막장 드라마에서 사실 이 드라마가 현실을 얘기한다고 보던 사람들을 갑자기 확 깨게 하는 게 그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갑자기 막 하늘로 붕 뜨고 이런 장면들이 터무니없이 나오면 사람들이 당황하는데 이 죄아벌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게 리얼리즘 소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빼째르부르크 백야 속에서 내가 보는 게 현실인가 환상인가 막 이러면서 1, 2, 3부 오다가 차근차근 쌓아서 오다가 4부에서 그 영화 있잖아요. I see the dead. 나 죽은 사람이 보여. 유령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패러디한 코미디 영화에서 I see the dead. 그러니까 dead.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이 cool 그러잖아요. 아, 나 죽은 사람이 보여. 그러니까 야, 너 멋지다. 그러면서 이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코미디가 되는데 저는 이 죄아벌 이 대목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정도 진지하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웃겼습니다. 갑자기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나타나서 유령 믿어요? 나 유령 봤어요. 이러니까 1, 2, 3부에서 그나마 리얼리즘의 틀을 유지하고 오던 게 확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라스콜리니코프가 얘기한 것도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순간 내가 보는 것 중에 뭐가 유령이고 뭐가 아닌 거지 하는 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2장 앞부분에 라즈미힌이 나타나서 저 사람 누구야 하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얘기해요. 너 봤지? 봤지? 그러면 똑똑히 본 거지. 왜 그랬을까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근데 말이야 난 아무래도 이게 환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요새 너네들이 다 나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정말 정신이 나갔고 이게 환영을 봤을 뿐인지도 모르겠어. 지난 사흘의 일이 전부 내 상상일 수도 있잖아. 내가 사람을 죽일 것부터 다 내 상상은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가 여기서. 근데 로자 또 머릿속에 엉망이 됐구나.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무슨 용건으로 온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아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환상이 아니구나. 라즈미힌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무엇이 환상이 아닌지를 정해주는 사람 같아요. 그쵸? 라줌, 이성으로. 그 라즈미힌은 자기가 포르피리하고 자메아토프 만나서 정말 불쾌했던 거. 왜? 아니 사람을 죽인 게 아닌가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를 이자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불쾌한 거죠. 그런데 우린 알잖아요. 죽였다는 걸.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장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역설적으로 로자의 본체를 확 꿰뚫어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장의 라즈미힌은 내내 앞에서부터 똑똑한 사람으로 나왔지만 헛똑똑인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로자가 사람을 죽였을 거라는 걸. 자, 이런 반전이 도스토옙스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없도록 계속 얘기를 누군가의 대사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루진을 만나서 셋이 들어가죠. 분위기 안 좋습니다. 루진은 오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 친구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테이블에 5명이 둘러 앉아 있는데 루진의 말투에서 루진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아까 사부 1장에서 스비드가일로프는 앞에서 말한 자기 얘기를 자꾸 뒤에 가서 바꾸잖아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모호하게 만들지만 그 과정은 또 이 사람이 혹시 점점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나 하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 믿음도 줘요. 그러니까 스비드가일로프라는 사람의 정체성이겠죠, 그게. 근데 2장에서 루지는 막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 수 없게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상냥한 신사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벌컥벌컥 화를 내는 그래서 그 말 속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게끔 이 루진의 대사가 쭉 나옵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법정에 논리적인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거나 내용이 없는 그 법정의 말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인들의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루진이. 근데 여기서 루진은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빅뉴스가 있다. 내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얘기해 주겠다. 스비드가일로프가 페테르부르크에 왔다. 소문이 났다, 지금. 내가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 두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막 흥분하시죠. 어떻게 깜짝 놀라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마르파 피트로브나도 틀림없이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막 이러니까 여기선 나름 냉정하게 이성적인 척 얘기를 합니다. 그건 큰 사인과 큰 연관이 없다. 포도주 마시고 냉천에 들어가서 졸중으로 죽은 걸로 결과가 그렇게 다 나왔기 때문에 스비드가일로프가 마르파의 죽음과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도박빚을 탕감해주면서 사랑에 빠져서 이제 이 사람과 부부가 됐다는 거는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슬쩍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오로지 그 부인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짐승 같은 말하자면 환상적인 살인의 성격마저 가미된 형사사건이 아주 초기에 무마됐는데 그 건으로 시베리아에 가서 박힐 수도 있었어요. 그런 위인이란 말입니다. 스비드가일로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어떤 사건? 그랬더니 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본 사람은 없어요. 스비드가일로프와 가깝고 은밀한 모종의 관계였던 레슬리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집에 먼 친척벌이 되는 15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벙어리에 귀머거리. 이 소녀를 스비드가일로프가 참혹하게 능욕을 해서 이 아이가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 근데 판결은 자살로 판결이 났는데 그 다음에 밀고가 들어간 게 어떤 다른 여자, 독일 여자가 스비드가일로프에게 능욕당하고 참혹하게 능욕당하고 걔가 자살한 그 목을 매단 거다고 밀고를 했는데 이 독일 여자도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여서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됐다.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노력과 돈 덕분에 밀고도 없던 셈이 됐고 소문에 그치고 말았다. 소문이죠. 실제로 그랬는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6년 전에 농노제가 아직 있을 때 필립이라는 아랫사람이 아까 그 필카였죠. 모진 고문 끝에 죽었다는 얘기 물론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두냐가 저는 그 반대로 필립이 직접 목을 맸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그렇지만 그렇게 되도록 강요한 것, 정확히 말해 죽지 않고 못 베기게끔 그를 몰고 간 건 스비드가일로프가 박해와 징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냐가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건 몰라요. 제가 들은 건 그냥 몹시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그 필립이라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의 집안의 철학자를 자처했고 사람들 말로는 책을 너무 많이 읽었고 목을 맨 것도 스비드가일로프 씨 구타 때문이 아니라 조롱 때문이었다고 하던데요.
제가 있을 무렵에 그는 아랫사람들과 무난히 잘 지냈고 아랫사람들도 그를 좋아했어요. 필립의 죽음에 관해서는 좀 비난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뭐 구타를 한 게 아니라 조롱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모욕감에 목을 매달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루진이 아니 갑자기 변호하고 싶어진 겁니까? 그러면서 정말 갑자기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죽음이 이상하다.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진의 얘기도 처음에는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죽음은 스비드리가일로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다른 험담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죽음도 참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진짜 재밌는 점 같아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을 자기가 부정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 주장이 막 또 영향을 받아서 바뀌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해요. 라스콜리니코프도 앞에서는 자기는 그 포르피리 앞에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나 라자로의 부활을 믿는다고 기독교적인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또 스비드리가일로프하고 얘기할 때는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게 라스콜리니코프의 진심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그 말로 표현이 되지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서 뭐가 실체이고 뭐가 진심인지를 계속 따라가게 만드는 그럼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 밑에는 계속 우리 지금까지 라스콜리니코프의 말만 들었는데 그럼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떤 사람인 거지? 하고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반대편에 종이의 앞뒷면처럼 라스콜리니코프를 놓고 실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사람 방금 내 방에 왔다 갔어. 상당히 발랄하고 명랑하던데 자기와 친해지길 몹시 바랬어 하고 3,000루블 유산을 남겼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루진이 또 얘기를 하죠. 부인께 드린 편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부인께 드렸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하고 엄마한테 계속 아들한테 내 편지 내용을 과장해서 험담하지 않았냐는 걸 계속 찌르죠.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나 두냐가 다 화를 냅니다. 어머니가 딱 단호하게 화내니까 저도 약간 그 느낌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앞에서는 루진에게 훨씬 더 예의를 갖췄던 것 같은데 좀 쩔쩔맨다는 느낌마저 들었는데 여기선 되게 당당해지셨네. 루진의 불손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또 힘이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루진이 이렇게 말해요.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3,000루블 유산을 남겼다는 얘기가 나온 이 순간 저에게 말하는 어조가 사뭇 새로워지셨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당장 저에게 말하는 어조가 사뭇 새로운 것을 봐도 말입니다. 루진이 표독스럽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두냐나 어머니는 이제 루진에게 너무 더더더 실망하고 언쟁이 일어나죠. 근데 루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만 가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고합니다. 하니까 두냐가 뻔뻔스럽게 짝이 없군요. 저도 당신이 다시 돌아오는 건 싫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면서 루진이 나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터라 이제는 완전히 실마리를 잃어버렸다 하면서 이제 돈 얘기까지 꺼내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내가 괜한 비용까지 쓴 게 아니냐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더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새하얗게 질려있던 라스콜리니코프가 더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죠. 비용이라고요? 우리 트렁크. 그건 차장이 당신을 위해 공짜로 날라줬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올감했다니 정신 차리세요. 뾰트로 페트로비치. 당신이야말로 우리 손발을 올감했죠. 우리가 당신한테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막 앞뒤를 잃고 흥분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두냐가 엄마 됐어요. 제발 됐다니까요 하면서 뾰트로 페트로비치 그만 가주세요. 루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루진이 그냥 가야 되는데 또 제가 한마디만 하죠. 벌써 여기서 이 구질구질한 성품이 다 드러나죠, 루진의.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과연 대사를 가장 훌륭하게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이 드러나도록.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말은 계속 말이 바뀌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쩐지 좀 정감이 가요. 저는 읽으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데 실수는 많지만 루지는 정말 얘기를 할수록 정말 종재기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나갈 때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까맣게 잊으신 모양인데 저는 당신 평판에 대한 소문이 동네방네 파다하게 나돌았음에도 당신을 아내로 맞을 결심을 한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 세간의 통념을 무시하고 당신 평판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충분히 당신의 보답을 기대하고 심지어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세간의 통념을 무시한 게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알겠군요. 하니까 이 뻔뻔한 말에 라즈미힌이 이놈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아니야? 하고 한판 붙으려고 해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가 말리죠. 한마디도 하지 마. 손도 꼼짝 말고. 그 다음에 썩 꺼져 하고 루진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루진은 분에 못 이겨서 나가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는 중에도 이 일은 아직 말짱 도루묵은 아닐 것이다. 두 여인만 따로 놓고 보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루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나오죠. 두냐와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 그리고 루진은 나가면서 라스콜리니코프만 아니면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라스콜리니코프를 향해 마음속에 품은 증오는 누가 누구에게 품기 힘들 만큼 도끼 어린 것이었다. 모든 일이 다 이놈 탓, 이놈 하나 탓이라고 여겼다. 이러면서 2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부 1장, 2장에서 제가 재밌게 읽은 얘기를 막 떠들어댔는데 하나예요. 첫 번째는 라디오 같지 않은가,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라디오 드라마에서도 사실은 효과음이나 사건이 터지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사부 1장, 2장은 특히 이걸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사부 1장에서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랬고 2장에서는 루진이 그랬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어떤 사람인가? 라즈미힌은 어떤 사람인가? 루진은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는 정말 3,000루블 유산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뀐 게 전혀 아니었을까요? 그 전에 한 푼도 없을 때는 훨씬 더 겸손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다 통틀어서 또 로자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맞는가? 모두의 실체에 대해서 한 번씩 의심을 품게끔 이 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지금 리얼리즘의 한계를 막 훌쩍훌쩍 뛰어넘고 있다. 심지어 주요 인물이 유령을 본 적은 없어요? 없습니까? 나는 유령을 봤어요. I see the dead 하고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기가 유령 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죠. 근데 이게 어떤 라스콜리니코프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라스콜리니코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사부 1장에서 1, 2, 3부에서 우리가 본 라스콜리니코프는 과연 스비드리가일로프하고 많이 다른 사람인가?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가 내가 지금 환영을 본 건가? 해서 라즈미힌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백야의 빼제르부르크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그러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환상인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걸 한 번쯤 뒤집어 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 철학이나 현대 소설에서 주체가 과연 있는가? 실체라는 것은 이미지 혹은 주변에서 느끼는 사람들마다 파악한 그 파편의 조각들 말고 실체라는 게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니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현대 철학과 현대 문학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겠다는 걸 이 사부 1장, 2장에서 한번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끝까지 이 등장인물들의 말을 다 들으면서 인내하면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독자인 우리도 다 들어야겠죠. 죄와벌 끝날 때까지 다 충분히 듣고 인내하면서 가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